어떠한 말이 문제가 되거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 행동이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봐야겠죠.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해야 되고 반박해야 되고 2차 가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워낙에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요. 노무사님, 저희 최근에 외부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수행했잖아요.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요새 기업들 화두인 것 같은데 현업에서는 되게 어렵고 난감한 주제인가 봐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 간의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업에서는 되게 난처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에는 너무 좀 제한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법의 내용과 고용노동부 매뉴얼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피해자가 신고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직접 하지만 주변 동료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대신 신고할 수도 있는 만큼 그 신고 주체는 다양합니다. 그렇게 대신 신고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대신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신 신고하는 것도 신고이기에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순간부터 조사 절차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피해자와 1차 면담을 통해서 조사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약식 조사를 원하는지 정식 조사를 원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피해자 입장에서 뭔가 사안이 커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정식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실제 사례를 보면 괴롭힘 신고와 동시에 이제 조사 없이 그냥 부서 이동만을 원한다거나 이런 식의 보호 조치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혹은 뭔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그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음 절차에 착수할 건지는 피해자의 결정에 달린 거네요? 네, 맞아요. 정식 조사를 원할 때에는 정식 조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반면에 정식 조사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약식 조사를 원한다면 약식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조사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자기는 그냥 나를 위한 보호 조치만 해주길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상담 보고서만 작성하시고 최대한 조금 피해자와 이제 협의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같은 직장 동료이다 보니 회사 내부에서 자체 조사하면 말이 새나가거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사는 반드시 외부인이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회사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비밀 유지물 위반이라던가 2차 가해 또는 객관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적 성격을 띤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외부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리스크를 방어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 거죠. 그럼 필수는 아닌데 객관성 담보가 어렵고 내부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외부 노무법인에 맡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이게 내부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자가 면담 과정 중에 2차 가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설령 그 조사자의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업무 자체가 워낙에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그 조사자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회사에게까지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회사가 그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어떤 보호 조치를 밀어붙이면 그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만약 피해자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리한 요구의 케이스가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사 기간 동안 뭐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게 정말 조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우리가 회사가 거부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거부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뭔가 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뭔가 불이익이 없는 그런 대안도 함께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만약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닌 걸로 판정되면 유급으로 쉬었던 휴가만큼 연차를 차감하거나 급여를 공제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조사 기간 동안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 피해자로 인정받을 것을 전제로 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조사할 때 정해진 순서나 절차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그런 순서까지 정해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신에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의하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자를 조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순서는 변동이 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대면 조사가 원칙이긴 한데 부득이한 경우라면 이제 서면 조사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대면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질문과 답변을 즉각적으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대면 조사를 하는 게 많이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마치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 당사자들을 다 조사를 끝내고 나면은 그 당사자들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그리고 참고인들의 뭐 진술이나 참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누가 봐도 명확하게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거나 혹은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은 되게 좀 쉬운데 요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떠한 말이 문제가 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명확한 사안이면 괜찮은데 사람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거나 그러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위원회로 만들거든요. 위원들의 이제 다수결 투표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그냥 외부 전문가에게 그 조사, 판단 이런 일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사님도 판단할 때 참 애매하다 싶은 사안들이 있으셨어요?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말로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사용하는 어휘, 그 다음에 뭐 목소리 톤,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 그 대화만을 읽는 거랑 그 실제 노인 상황에서 마주하는 거는 상당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사실은 행위자도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양 당사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와 근거가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양 당사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적인 분쟁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라고 판명이 났을 때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뭔가 징계 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인사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행위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에게 행해진 인사처분에 대해서 뭐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을 때에는 그 이제 피해자, 신고인이죠. 이제 피해자가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다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직장 내 괴롭힘 분쟁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을 상대로 뭐 소명해야 되고 반박해야 되고 조금 뭐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참 되게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할 때에는 그 명확한 좀 근거와 논리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우선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장과 대리, 뭐 대리와 사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해가지고 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질책을 하면서 뭐 욕설이나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피해자에게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은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니까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조사자나 참고인들의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회사가 감시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사전에 비밀 유지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지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 서약서를 받아두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좀 착수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받는 게 바로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를 받고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이제 페널티에 대해서까지 아주 엄중하게 고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허위 신고도 있고 맞불 신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가장 흔한 건 그냥 누군가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다른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회사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기인하는 특성인데, 이를 이유로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책을 하더라도 A라는 상사가 나한테 질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B라는 상사, 나와 결이 안 맞는 상사가 나한테 질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고 뭐 분함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거는 뭐 악용이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가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 같기도 하네요. 그런 사례를 관리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렵죠. 이게 현업에서도 많이 좀 고충을 토로하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정말 많이 배려를 하고 진심으로 보호하고 정말 열심히 조사도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서 신고했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그때 느끼는 이제 뭐 배신감, 허탈감 이런 것도 크고요. 반면에 이제 악용 신고를 조금 마음속에 염두하고 선입견을 두고 보호 조치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조사도 대충 했다가 실제로 까고 보니까 정말 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는 그런 위법 행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로 인해서 현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그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에만 포커스가 집중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서로의 인간적 차이를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반대로 자신의 개성을 조직 문화에 맞추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화통한 성격이고 뒤끝이 없고 대신 좀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코칭을 함에 있어서는 좀 섬세하고 다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한다면 나도 그러한 조직 문화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를 수립하는 게 좀 갈수록 많이 중요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조직 문화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비단 이제 우리 현재 있는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채용까지도 나아가겠죠. 애초에 회사의 조직 문화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 HRS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